자, 이제는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이 전류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유전체에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이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변이 전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서 ID라는 용어를 쓰고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유전체상이나 진공 상태, 자유공간이라겠죠. 흐른다고 가정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정의식은 DD, DT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다.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분 기호는 뭘 의미한다 했어요? 변화율을 의미한다겠죠. D는 전속 밀도라겠어요. 전속 밀도. 그래서 전속 밀도의 변화율인데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래서 시간적 변화율을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율.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보게 놓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극판 사이의 전속 밀도를 D라고 했다. 단, 극판에 축적된 전하량을 Q라고 했어요. 극판의 면적을 S라고 했죠. 그랬을 때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죠. 전속 밀도 D는 자, 전하량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판의 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속 밀도니까 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단위는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요.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가ning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맥스웰 방정식 파트, 일명 전자파의 기초 방정식, 다른 말로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내지 않고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암페의 주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대 법칙으로서 이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전류의 방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방향에 관련된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가우스의 정리였죠. 전개에 관한 정리와 자계에 관한 정리인데 응용식으로 낸 거예요. 다이버전스 D는 로라고 해야죠. 이 입실론이 빠져야 됩니다. 입실론이 들어가려면 다이버전스 D 대신에 E라고 해야죠. E는 입실론분의 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여기는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원래 공식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응용식으로 넣어가지고 뮤를 앞으로 빼서 넘겨도 0이기 때문에 이 식도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이루는 법칙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은 이 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가우스의 법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페의 주의 법칙은 1법칙이었죠. 스넬의 법칙은 굴절률에 관한 법칙으로 굴절률에 관한 법칙입니다. 즉으로 맥스웰 방정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3번입니다. 무한히 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 한마디로 전류와 자계와의 관계되는 법칙. 이게 뭐예요? 암페의 주의 법칙이죠. 무한히 긴 도선이 있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자계가 회전한다고 했죠? 회전하는 방향은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자계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했죠. 이걸 암페의 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암페의 오른 나사의 법칙 이렇게 나왔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출제 경향 파트 파동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문제죠. 자유공간에서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하죠. 자, 정의식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전개 대 자계의 비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틀려요. 자계 대 전계의 비 땡입니다. 전계 대 자계의 비라고 해야 돼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구하는 공식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죠. 근데 우리가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s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뮤는 뮤 제로에다가 뮤 s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고 투자율이죠. 그래서 각각을 이걸 대신해서 넣어가지고 이것을 자유공간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공기만 있는 공간이라면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은 1이라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건 1이니까 이것만 남죠. 그래서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수값이에요. 각각. 이거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9승이고요. 이건 4파이 곱하기 10-7승이에요. 그럼 대입에서 나온 값은 120파이가 됩니다. 그럼 파이는 3.14 정도 되니까 약 377옴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외우라겠죠. 그래서 정의식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식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닌 건 뭐예요? 1번이죠. 1번은 뭐예요? 이거는 전속밀도 D죠. D는 입실론에다가 전개 2를 곱한 값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속밀도에 관한 식이에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평면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전자파는 횡파이면서 평면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가 진행하는 방향에 매질이 없어요. 직각 방향으로만 전개와 자개가 교차하면서 움직이죠. 그런 파를 횡파이면서 평면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면파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파의 진행 방향에는 전개라든지 자개 성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는 전파의 에너지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강도가 3.77 볼트 퍼 메타인 자유공간에서 자유공간이란 말이 나왔어요. 단위 면적당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 이게 바로 뭐예요? 포인팅 전력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포인팅 전력의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뭐라 한다? 포인팅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인팅 전력은 전개 강도의 제곱을 Z0로 나누죠. 이 Z0가 특성 임피던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유공간이라는 조건을 항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안 줘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377옴이죠. 그래서 전개 강도가 주어졌으니까 3.77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제곱해서 구하면 포인팅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7.7이 나오는데 단위가 밀리와트로 바뀌어요. 밀리와트 퍼 메타로 바뀝니다. 메타 제곱. 그래서 이 단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인팅 전력의 단위는 원래 이제 이거는 밀리로 고쳤으니까 밀리지만 와트예요. 와트 퍼 메타 제곱이 포인팅 전력의 단위다. 여기는 밀리 단위로 고쳤을 뿐이고 와트 퍼 메타 제곱이 포인팅 전력의 단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단위까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인팅 전력 두 번째 문제죠. 다음 포인팅 전력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 중 틀린 건 뭐냐? 방금 전에 배웠어요. Z0분의 전개강도의 제곱. 이 Z0가 자유공간일 때는 120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Z0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개 대 자개의 비였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 공식이 나오죠. 아닌 건 뭐예요? 요 4번이죠. 이 4번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죠.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의 값은 120파이 377옴이 된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포인팅 벡터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 문제가요.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는 엄청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근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의 표시 방법은 요거죠. 벡터 표시는 요거예요. 요것을 스칼라양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전개의 크기에다가 자개의 크기를 곱해서
사인 세타를 하면 돼요. 이 세타는 전개와 자개의 사이각이죠. 근데 전개와 자개의 사이각은 90도로 교차하니까 90도를 집어넣으면 전개와 자개의 곱만 남죠. 요게 이제 스칼라 양을 표시하는 양이고요. 이걸 벡터로 표시하는 양이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벡터 표시법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4번 문제, 포인팅 벡터의 단위를 물어봤어요. 와트 퍼 메타 제곱이 포인팅 벡터의 단위라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안 지운 이유가 있죠. 방금 전에 벡터를 스칼라 양으로 고치는 공식 요거였죠. 방금 전에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전파의 성질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전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전파는 종파, 땡. 무슨 파? 횡파죠. 자,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땡. 속도는 광속도와 같다. 아니죠. 매질에 관계 있죠. 어떤 유전율과 무슨 투자율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쩔 때 광속도가 같아요? 자유공간일 때. 자유공간일 때는 광속도와 같죠. 전파의 속도는. 그 다음에 군속도와 군속도를 VG라는 표시를 하고요. 위상속도를 VP라 그래요. 위상속도를 곱하면 광속도의 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위상속도는 이게 굴절율이에요. 굴절율. 위상속도는 굴절율. 굴절율이 크면 클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위상속도예요. 군속도는 굴절율을 곱한단 말이죠. 그래서 굴절율이 클수록 오히려 커지는 것이 군속도예요. 그래서 위상속도 위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식도 좀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진행 방향에는 전개와 자개 성분이 없죠. 이런 파를 평면파라 했잖아요. 진행 방향에는 매질이 없어요. 직각 방향에만 전개와 자개 성분이 있죠. 그런 파를 횡파라고 또 그랬죠. 횡파. 이런 경우를 구면파라고 한다. 땡. 뭐라고요? 평면파라고 한다니까. 평면파. 평면파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방금 살펴봤듯이 전파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유전율과 투자율이었다라는 거죠. 유전율과 투자율. 1번이 답이 되겠죠.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전파의 속도는 달라진다.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이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죠. 예. 자, 비유전율이 주어지고 비투자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자유공간의 전파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뭐와 같다? 광속도와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걸 조건을 줬을 때의 속도를 구해보면 되죠. 이것이 응용되면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라는 공식으로 바뀌죠.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해놓고 탁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예요? 비유율이 4고 요 값이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줬죠. 조건에. 그러면 루트 4 곱하기 1이 되고 C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4라는 것은 2니까 2분의 C가 돼요. 그러면 자유공간의 속도의 몇 배라고 해야 돼요? 2분의 1배라고 해야죠. 이걸 2배라고 하면 안 돼요. 2분의 1배죠.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위상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위상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전파의 성질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전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대표 문제입니다. 자, 전파는 종파이다. 땡. 무슨 파다? 횡파죠. 자,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속도는 광속도 같다. 땡이죠. 우리가 전파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유전율과
투자율이죠. 그래서 매질이 갖고 있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다 땡이고요. 자유공간에서는 전파의 속도는 광속도와 같겠죠. 자유공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군속도를 우리가 VG라는 기호를 써요. 위상속도를 VP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위상속도와 군속도를 곱하면 항상 광속도의 제곱과 같다. 이런 공식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았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위상속도는요. 광속도죠. 분의 굴절율입니다. 굴절율 분의 광속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아두세요. 굴절율이 커지면 위상속도는 느려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군속도는 광속도에다가 굴절율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굴절율이 클수록 군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굴절율이 없어져서 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잘 안 물어보는데 요건 물어봐요. 위상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할 때 이 식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는 정계와 자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파를 우리가 평면파라고 하죠. 직각인 방향에만 정계와 자계 성분이 있죠. 그런 파를 또 우리가 횡파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파는 횡파이면서 평면파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파를 구면파라. 땡 무슨 파? 평면파라 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았습니다. 자, 2번 문제죠. 다음 중 전파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방금 전에 알아봤잖아요. 유전율과 뭐다? 투자율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비유전율이 4고요. 비투자율이 1인 매질내를 전파하는 전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을 전파할 때에 비교해서 몇 배냐 그랬어요. 자유공간을 전파할 때는 광속도와 같죠. 그러면 자유공간이 아닌 이런 매질의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속도와 비교해라 이 말이죠. 속도를 구해보면 되죠.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라는 공식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전율이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4 곱하기 1을 하면 4가 돼요. 그래서 루트 4가 되면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C라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2분의 1배라고 해야지 2배라고 하면 안 되죠. 답은 2분의 1배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위상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죠. 일정 위상 자리가 이동하는 속도를 말한다. 위상의 변화에 의한 속도를 말한다. 맞는 거예요. 위상 속도와 군속도를 곱하면은 항상 광속도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덮화관 내에서 위상 속도는 광속도보다 빠르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물질을 딱 그어놓으시고요. 덮화관 내에서는 위상 속도는요, 광속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위상 속도를 VP라고 하잖아요. 광속보다 빠르다가 맞아요. 군속도는 반대예요. 군속도는 광속도보다 느립니다. 덮화관 내에서는 이 문장을 꼭 알아두세요. 위상 속도는 광속도보다 빠르고요. 군속도는 광속도보다 느려요. 그 다음에 매질 내에 굴절율이 커지면 위상 속도는 빨라진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이죠. 위상 속도는 굴절율의 반비례예요. 이 공식이죠. 굴절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위상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4번이 빨라진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는 전파의 분류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VHF 때, 그 다음에 UHF 때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주파수 범위. 자, 우리가 단파는 3메가에서 30메가니까 초단파는 10배씩 올라가죠. 30메가에서 300MHz까지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극초단파 때는요, 또 이것의 10배니까 300메가에서 3000메가가 되겠죠. 메가헤르츠가 됩니다. 즉 3GHz까지 되겠죠. 그럼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번이냐? 그러면 여기 30메가에서 300메가, 그 다음에 300메가에서 3000메가.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주파수대. 자,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파장이 짧다겠으니까 이 파장이 짧다는 말은 파장이 짧다는 말은 주파수와 반비례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주파수라는 것은 주파수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파수가 높은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우리가 VHF 때는 30MHz에서 300MHz를 말하고요. UHF 때는 방금 전에 봤었죠. 300MHz에서 3000MHz니까 3GHz까지죠. 그 다음에 SHF 때가 3GHz에서 30GHz까지를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센티미터파다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이것이 EHF 때 Extreme High Frequency 주파수대가 30GHz에서 300GHz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밀리미터파 줄여서 밀리파라고 했었죠. 자, 3번 문제입니다.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입니다. 수직 안테나의 길이가 5m로 주어졌어요. 전파의 주파수는 그랬습니다. 자,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는요, 길이가 4분의 람다인 안테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5m라고 줬어요. 즉, 파장을 준 거나 다름없죠. 파장은 곱하면 20m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구하라? 주파수 구해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자유공간이에요. 그래서 람다분의 C라는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가 빛의 속도죠. 무선에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정보 쪽에서는 간혹 주어지기도 합니다. 람다가 얼마예요? 방금 20m예요. 그래서 20m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5가 되고 10이 있으니까 0.15 곱하기 10의 8승 헤르츠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6승이 메가니까 두 개를 곱하면 15 메가 헤르츠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